샬롬, 살아있는 갈대 세 번째. 검은 눈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순산을 했고 둘째까지 아들을 낳아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제 아들 선원만 더 낳으면 딸도 하나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여자는 집안에 딸이 필요하다. 미소를 짓더니 저 애를 조그만 금개구리라고 부르지 않겠니? 그녀의 언니가 대답했다. 이제 막 중년에 접어들었지만 키가 크고 날씬한 언니는 북쪽 어느 도시의 선비에게 시집가 살고 있었다. 순이의 모친과 이란의 모친이 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녀는 순이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동생도 함께 왔는데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비구니가 되길 원하고 있었다. 처제에게 부친이나 오빠가 없는 탓에 그녀의 보호자가 된 이란은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었다. 그는 오늘날의 여인들은 비구니로 한평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불교도의 시절은 끝났다는 것이었다. 그의 허락을 얻기까지 순이의 동생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순이는 아기를 살며시 받아서 가슴에 껴안았다. 그인 무엇에고 그럴듯하게 말을 붙여요. 저에겐 분에 넘칠 만큼 존명하시죠. 이에도 그이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아기의 잠자는 얼굴을 들여다보며 단단하고 작은 볼을 장난스럽게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아기가 잠자는 것 좀 봐요. 숨바꼭질 하려나 봐. 아직 이애의 눈도 보지 못했는데 품에 안으세요. 아직 젖을 빨 줄은 모르겠지만 입술에 젖꼭지가 닿는 건 느낄 수 있으니까요. 산파가 말했다. 젊은 아기 엄마는 둥근 앞가슴을 열었다. 먼저 심장이 있는 왼쪽으로 안으세요. 산파가 말했다. 순이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첫째 아이를 왼쪽으로 안았죠. 이해는 오른쪽으로 안을 거예요. 젖꼭지가 입술에 닿자 아기는 움찔했으나 눈을 뜨지는 않았다. 그녀는 손으로 젖을 지켜 올려 젖꼭지로 아기 입술을 살짝 건드리고는 빙그레 웃었다. 여인들은 그녀 주변에 모여들어 건강한 젊은 여인과 예쁘장한 사내 아이의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았다. 동생이 소리쳤다. 얘 좀 봐요. 얘 좀 봐. 지금 눈을 뜨고 있잖아요. 봐. 입술을 오물거려요. 그들은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았다. 아기는 정말 눈을 떠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갓난애인데도 갑자기 젖꼭지를 입에 물더니 빨았다. 여인들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런 일이 또 있을까? 그렇게도 빨리 젖을 빨다니. 비록 한순간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아기는 다시 잠들었다. 처음 나온 맑은 젖이 아기의 입술에 묻어 있었다. 산파는 아기를 안아서 어머니 옆 자리에다 뉘었다. 갓난 아기는 엄마 가까이에서 자면서 엄마의 체온을 느껴야 하고 아기가 체내에 있을 때와 같이 엄마의 생기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언니가 산모의 베개와 누비 이불을 정리해 주었다. 부르면 곧 올 수 있도록 가까이 있을게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산파가 권했다. 여인들은 방문을 살며시 열고는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순이는 그들이 다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아기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기와 단둘이 있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었다. 이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잘 검사해 보아야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옷을 벗겼다. 아기 알몸이 드러날 때까지 그녀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손을 움직였다. 그리고는 아기에게 혹시 흠이 없나 하여 온몸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맨 처음에 다리를 살펴보았다. 언젠가는 건장한 사나이로 굳세게 걸어야 할 다리이지만 지금은 정말 작고 예뻤다. 완전한
발가락이 가지런히 달렸고 발톱은 분홍색, 좀 깎아야 할 정도로 길다. 그러나 깎아서는 안 된다. 아기의 수명에 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좌우 발등은 그녀와 같이 높고 발목은 지금도 벌써 모양이 좋다. 두 다리는 아버지처럼 길고 더 자라 아기 때의 굽은 모양이 없어지면 곧게 뻗을 것이다. 아기의 골격이 튼튼하니까 말이다. 넓적 다리는 포동포동하고 배는 둥그럽다. 가슴은 넓고 어깨는 벌써 벌어져 목을 받치고 있다. 팔도 역시 길어 키가 클 것을 약속하는 듯했다. 손은 부드러웠고 이것도 아버지의 길고 예쁜 손을 닮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우아했다. 그러나 이란의 손은 비록 글쓰기 위하여 붓대를 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다. 머리는 크고 총명하고 품위 있게 생겼다. 귀부터 정수리까지가 높고 총기를 띠고 있다. 머리칼은 검고 숱이 많았다. 모든 외모가 완전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첫째 애가 어머니를 닮은 데 비해 이번 아들은 아버지를 꼭 닮았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녀는 아기를 말쑥하게 쏙 뽑아낸 것이다. 아니 잠깐 기다려봐. 왼쪽 귀가 좀 작은 것 같지? 귓볼인가? 아기가 잠자는 동안 그녀는 귀를 조심스럽게 검사해 보았다. 위쪽 귓볼 끝이 짧고 안으로 접혀 있다. 불안전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아주 사소한 흠이라 하지만 그러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가. 전조는 좋았다. 그녀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에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기 때문이다. 꽃이 보이면 딸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작은 왼쪽 귀에 굽은 귓볼은 어찌해서일까? 그녀는 임신하고 있을 동안 꾼 모든 꿈을 기억하려고 신경을 썼는데 악몽은 없었다. 가장 좋은 꿈은 4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난 꿈이었다. 나이가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생각날 뿐이었다. 그런데 꿈속에서의 아버지는 선명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고 나타났다. 갸름하고 상냥한 얼굴이었다. 어떤 나라에선 코가 높으면 파산이나 객세를 할 거라 생각하고 낮으면 탐욕스럽다고 여긴다지만 아버지의 코는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아기의 코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그래도 약간 높은 편이었다. 굽은 귀를 설명하긴 불가능하다. 내일 남편이 오면 이 귀를 보여주어야겠다. 남편도 그 의미를 모른다면 장님 점쟁이와 의논해 봐야 한다. 그녀는 아기에게 다시 옷을 입혀 명주천으로 닦아주고는 옆자리에 뉘었다. 그러나 걱정이 되어 새벽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기의 흠을 말하지 않고 이란이 스스로 찾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다음날 정오에 들어왔다. 그때는 아기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나서 그녀도 식사를 하고 몸을 씻고 향료를 뿌리고 말쑥한 흰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길고 검은 머리를 곱게 빗질하여 분홍색 명주실로 닦고 난 후였다. 이란도 역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잘 알았다. 그가 책상에 앉아 공부에 몰두할 때에는 차림새에 신경을 쓸 수 없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질하여 상투를 올리고 깨끗한 흰옷을 입었다. 남편을 보자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그를 대하던 첫날 흰옷 위에 검고 두터운 비단 예복을 입고 높다란 검은 모자, 길고 무거운 목걸이 그리고 화려하게 수놓은 넓은 띠를 두르고 나타났던 그때의 그를 보는 듯하였다.
중매쟁이가 그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이었다. 중매쟁이는 원래 탐욕스럽고 보수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집에서는 혼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염탐꾼을 고용했었다. 그 염탐꾼도 돌아와서 사실대로 말했다. 그는 잘생긴 청년입니다. 또 도박을 좋아하지도 않고 여색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결점이라고 하면 실학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학? 그것은 수상했다. 그 가르침 속에는 학문만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학에서는 사람은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순이는 당장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것이다. 조상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까닭이다. 결국 혼약이 이루어졌고 그녀는 이란의 듬직하고 잘생긴 얼굴을 대하는 순간 자기가 올바른 판단했음을 즉시 깨달았다. 어서 오세요. 순이가 남편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이라는 문 옆에 서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제야 순이가 입을 연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바라볼 때 검은 눈에는 상냥한 빛이 어리고 입에는 미소를 띠고 있다는 걸 잘 알았다. 그들이 한 세대 전에만 속하였어도 이라는 아기가 태어난 후 이렇게도 속히 그리고 혼자서 아내의 방에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그들 부부는 구식의 법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 부부는 서로 가까이 있었다. 친구들 중에 그들처럼 허물없이 얘기하는 부모가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홍두가 그런다 하여도 아내들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녀 간에 교감을 누가 알까? 남녀 사이의 표면 및 깊숙한 곳에 생기 넘치는 흐름이 존재한다. 또 순이는 순결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키워졌기 때문에 더욱 마음 설레고 흥분되는 것이었다. 아무도 남편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비해 순이를 준비시켜 주지 않았다. 남편에게 불평하여서는 안 되고 남편의 요구를 거절해서도 안 되는 법이라고 어머니는 다 일렀었다. 설령 남편을 즐겁게 해주지 못해 남자가 집 밖에서 여자들을 찾는다 해도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의식주를 제공하면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네 의무는 그 사람을 위한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니라. 어머니는 힘주어 말했지만 그러나 좀 모호하게 들렸다. 의무라니 또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이라니 그녀는 감히 물어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혼약의 세부적인 일들로 경황이 없었다. 남자 집에서 오는 함 받는 것도 그런 일 가운데 하나였다. 검은 상자로 된 함에는 푸른 천으로 싼 붉은 비단, 붉은 천으로 싼 푸른 비단 등속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 편지. 김씨 집안에서 보낸 사람이 그 편지를 건네줄 때 순이는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되었다. 그러나 순이는 이미 그 내용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다. 귀하의 소중한 따님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므로 우리 가족은 예법을 따라서 귀하에게 예단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리하여 혼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녀의 집은 그날 밤 초롱불이 환히 켜두었고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대문 옆에 서 있었다. 순이는 자기 방에 몸을 숨기고 있어야 했지만 그녀는 창가로가 병풍 뒤 그늘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결혼식 날 남편 될 사람이 말을 타고 대문을 들어설 때에도 그녀는 역시 병풍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말은 붉은 모자에 푸른 옷을 입은 사나이를 끌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또 팔 밑
곁에 행복한 결혼을 상징하는 산 오리를 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고 오리는 덩치가 커서 그 놈과 옥신각신하여야 했다. 말을 탄 이라는 웃고 있었다. 순이는 지금 또다시 웃었다. 왜 웃는 거요? 이란이 방석을 그녀 옆으로 끌어다 놓고 앉으며 물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이 말을 타고 오시던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종이 우산을 들고 뒤에 따라오던 하인들과 큰 오리를 들고 있던 작은 남자도요. 그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보고 있었소. 이라는 그녀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생각이나 감정, 행동 등에서 놀라움을 발견했고 그것은 그들 부부의 생활에서 가지는 기쁨 가운데 하나였다. 그랬어요. 전에는 얘기한 적이 없죠. 저는 다 보고 있었고 당신이 웃으시는 순간 전 즐거웠어요. 그녀는 유쾌하게 말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무엇이 즐거웠소? 제가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손을 꼭 쥐었다. 오리가 날아갔더라면 어쩔 뻔했소. 오리가 도망가는 것은 결혼에 좋지 않은 징조이므로 이것은 아내를 놀리느라고 한 말이었다. 전 그리 상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당신을 보았으므로 어디든 당신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을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변함없이 넘쳐 흐르는 애정을 감추려고 아내를 꾸중하는 척하였다. 이게 남편에게 말하는 도리란 말이오. 당신 너무 노골적인데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지 않군. 전 아주 얌전하게 교육받았어요.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그녀는 기분이 상했다는 듯 뾰로통한 척하면서 대꾸했다. 박씨 집안의 여인들은 모두 얌전한 교육을 받아요. 우리도 양반이에요. 우리에게도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당신의 김씨 가문처럼 말이에요. 양반 대 양반이라.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내의 손을 자기 볼에 갖다 댔다. 그녀는 남편의 볼을 어루만지고 나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손을 빼냈다. 그건 그렇고 결혼식 날 대문 앞에서 당신은 너무 성의 없이 절을 하셨지요. 제 기억으로 4번 해야 할 걸 3번 하셨어요. 당신은 그때까지도 오리 때문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고 있었죠. 당신도 잘 알다시피 오리가 상에 얌전히 앉아 있으려 하지를 않았었소. 그때까지 저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오리만 생각하고 계셨단 말이죠. 말은 비난조였지만 그녀의 검은 눈은 마냥 다정한 표정으로 이란의 얼굴을 주시했다. 어찌 잊을 수가 있겠소. 우리의 몸가짐이 점잖지 못한 것 같군요. 전날 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유로우면 아직도 한 달은. 그는 불안하게 중얼거리며 물러나 앉았다. 그녀는 눈을 깜빡거리다가 비단 혼입을 내려다보며 실밥을 뽑는 채 했다. 당신은 작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 말씀이 없으시군요. 그는 크게 숨을 돌이키며 사정하듯이 말했다. 잠깐 마음을 진정하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는 중국의 한 성산을 그려놓은 그림 앞에 멈춰 섰다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말을 꺼냈다. 작은 애는 애비를 존중하지 않는 모양이요. 내가 왔을 때 잠만 자고 있던 걸 그것 말고는 내 맘에 썩 들어. 물론 그 애는 큰 애보다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말이야. 작은 애는 나를 닮았어. 일반적으로 말해서 박씨가 김씨보다 잘생겼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은 예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 아이를 온전하게 낳으려고 가진 애를 다 썼어요. 하지만 그 애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럼 그녀는 자기의 왼쪽 귓볼을 만지며 말했다. 이것이 찌그러졌어요. 다른 쪽 귀와 달라요. 그는 이 말을 듣고 손뼉을 쳤다. 하녀가 들어왔다. 작은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가 분부했다. 왜 그리 되었을까요? 왜 그리 되었을까?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그녀는 다시금 고개를 저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 이봐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요. 그는 이렇게 외치며 손을 뻗쳐 아내의 가지런히 모은 손을 잡았다. 아이가 제 모양을 갖추기 전에 이미 그에게 붙은 잡기에 지신가 봐요. 그녀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귓볼만 약간 건드렸는데 그게 무슨 징조인지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삼신 할머니는 어디 계셨지? 그는 반쯤 놀리는 투로 물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전부터 있어온 승패를 가름할 수 없는 끝없는 논쟁이었다. 삼신이란 아이의 잉태와 모태에 대해서의 성장, 과출생 후의 안전을 보살피는 임무를 띤 새 신령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라는 삼신을 믿지 않았다. 그의 아내도 남편이 놀려댈 때는 삼신을 믿지 않는다.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삼신 할머니를 섬기는 상징을 준비하였다. 시라고 종이 헝겊을 그날 밤 저 벽에 걸어 놓았었는데 그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벽 쪽으로 걸어갔다. 그것들은 아직도 벽에 걸려 있었다. 지금은 먼지 투성이고 너덜너덜해 보이지만 삼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물질적인 상징이다. 어떻게 이따위 것들이 어린아이의 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자니 오래된 불신이 새삼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삶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한 민간의 이야기, 무식한 승려와 농민들의 어설픈 노력일 뿐이다. 그런데 여승이 되기를 원하는 처제까지도 이런 것을 믿다니. 그는 죽은 사람들의 책에서보다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갈망했다. 날마다 서재에 들어앉아 김씨 가문의 역사를 파헤치고 있는 그의 아버지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있으나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까탈스러웠다. 이것이 조선의 불행이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죽어감을 의미했다. 미래를 위해 아들을 낳건만 과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손을 뻗어 먼지투성이의 상징들을 방바닥에 내농댕이 쳤다. 그는 아내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놈의 넝마를 치워버리려고 별렸는지 이제야 뜻을 이루었군.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찌시려고요? 뭔가 새롭고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바로 그때 하녀가 작은 아이를 데려왔다. 그는 아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여 하녀를 내보냈다. 그리고는 아이를 이부자리께로 안고 가서 어머니 옆에 뉘었다. 내게 보여주구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잠자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돌아눕히고 아이의 귀를 덮고 있는 부드럽고 검은 머리카락을 뒤로 젖혔다. 글쎄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자세히 살피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사소한 흠이었다. 귀에 보석을 달아야 할 여자라면 좀 더 심각한 문제이리라.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함임에는 틀림없고 그는 자기 아들이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하랴. 몸의 틀은 이미 만들어졌고 살은 생명으로 굳어진 것이다. 의원에게 보인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한약으론 그것을 고칠 수 없다. 그러나 아주 가벼운 흠이다. 귓볼은 마치 실로 깨어 올린 것처럼 말려 올라가 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잠깐 예리한 칼날을 대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는 아기의 부드러운 귀를 만져보고는 검은 머리카락으로 다시 덮어놓으며 말했다. 서양 의사들은 칼로 고치는 재주가 있다던데. 그녀는 아이를 두 팔로 안았다. 안 돼요.
서양 의사라고요? 당신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오.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저를 탓하시는군요. 나는 아무도 탓하지 않소. 그러나 아기가 완벽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소. 하지만 그녀는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서양 의사가 아기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겠어요. 태어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해를 사랑해요. 당신이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이해는 내 아들임에 틀림없어요. 그만해요. 그는 엄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보다 부모로서의 애정이 없다고 책망하는 거요. 내 말은 다만 이 아이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뿐이요. 이 말에 그녀는 다시 소리 질렀다. 당신은 자신만을 생각하시는군요. 당신은 자식을 수치로 생각하시는 거죠. 아, 당신은 무엇이나 그처럼 완벽하기만 바라는군요. 이라는 깜짝 놀랐다. 그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아내가 이처럼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뾰로통하고 돌아지기는 했지만 언제나 웃음으로 풀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웃음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뺨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검은 눈이 남편을 향하고 있었다. 이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으나 그녀는 남편이 말을 계속하게 놓아두지 않았다. 그녀는 갓난아이를 가슴에 품고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동반이에요. 자기 아들의 귓불에 아주 조그만 흠이 있다고 해서 언짢아 하는 동반이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천만에요. 당신은 서반이에요. 서반이죠. 그는 오른팔로 아내의 머리를 그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그녀는 아이를 팔에 안은 채 몸부림쳤다. 갑자기 그는 아내의 날카로운 이빨이 손바닥을 깨무는 것을 느꼈다. 아!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뺐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손바닥을 들여다보고는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비단 이불 위에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갓난애를 내려놓고는 넓은 소매자락 끝으로 남편의 손을 꼭 감싸 쥐었다. 잘못했어요. 순이는 용서를 비는 듯 그의 손을 자기 가슴에 감쌌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이라는 아내를 용서하는 자신의 너그럼을 즐기며 빙그레 웃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고집이 세고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오. 나는 다정한 중국 여자나 유순한 일본 여자에게 장가들 걸 그랬나 보오. 아, 제발 저를 나무라지 마세요. 그녀는 애원하듯 속삭였다. 그럼 나는 누구요? 그가 따져 물었다. 당신은 양반 중에서도 동반이지요. 그녀가 슬픈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급제한 선비이시고요. 그리고 또 뭐요? 저의 주인이시고요. 그건 사실이지. 그리고 또 그는 아내의 가슴에서 손을 빼고는 그녀의 얼굴을 자기 얼굴 높이까지 받쳐 들었다. 저의 사랑하는 이미시고요.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아,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겠소. 양반 중 동반이고 당신의 주인이고 그리고 당신의 임이오. 그만하면 사내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군. 그는 부드럽게 말하고는 그러나 아내는 다시 그에게 매달렸다. 손에서 아직도 피가 나오나요? 그는 손을 들어 손바닥을 내밀어 보았다. 피는 멎었으나 4개의 붉은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다. 순이는 후회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남편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고는 바로 그때 이제껏 잠들어 있던 갓난애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손을 놓은 다음 아기를 팔에 안고 가슴을 끌어당겼다. 그러자 갓난애는 곧 억센 힘으로 젖을 빨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들어 이란을 쳐다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몇 걸음 물러나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기 좀 보세요.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순이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보고 있소. 이란이 대답했다. 그는 잠깐 동안 말없이 서서 보드랍고 풍만한 젖가슴에 매달린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예언을 한다면 우리 아들은 앞으로 결코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겠소. 이 아이는 항상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순이의 방에서 나와 서재로 돌아왔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가 지나칠 때면 멈춰 서서 공경의 뜻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좌우에 하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로 그러나 서재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책을 읽은 마음은 나지 않았다. 순이는 부지 중에 그가 내심 불안하게 여기고 있던 점을 건드리고 만 것이다. 이란이 아들을 낳은 이 시대는 이상스럽게도 조부가 살았던 시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왜 순이는 그 순간 문관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무관들은 문관들에게 복종해야 했던 그 시대를 끄집어냈을까? 문관이나 무관이나 모두 양반이고 옛 고려시대부터 있어온 귀족 계급이었다. 그리고 비록 이란의 가문에 속해 있던 동반이 실제로는 항상 우월한 주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서반은 삼품관 이상의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다. 이론상으로는 두 귀족 계급인 문관과 무관 즉 동반과 서반은 동등했다. 그렇지만 언제나 지배 계급이 부패해지면 무관인 서반이 무력으로 부패를 타파하고 권력을 지는 것이었다. 고려 왕조의 18대 국왕인 퇴폐한 의종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문관 신하들의 아첨과 가문에 쏘가 이 왕은 활락과 어리석은 생활에 빠져들고 말았는데 어느 날 밤 왕이 궁녀들과 술 취한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서반인 장군들이 정권을 장악했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은 후에야 간신히 문관인 동반이 권력을 되찾았던 것이다. 이제 또다시 시대는 문관과 무관 사이의 뿌리 깊은 싸움으로 돌아온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갑자기 또 스스로 생각해도 놀랍도록 이라는 과거의 역사를 좀 더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화가 났다. 성인이 되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이제 와서는 부친이 입버릇처럼 들려주던 말을 실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현재를 이해하고 흔들림 없이 미래를 맞으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충분히 알아두어야 하느니라. 그때는 과거의 사건에 진절머리가 나고 조상들에 대한 찬사에 실증이 나서 귓전으로 흘려버렸던 것이다. 요즘에도 아버지는 옛 친구들을 만나면 화제가 오직 과거사뿐이었다. 자네 생각나나? 모든 이야기는 의뢰 이런 말로 시작되었다. 자네 생각나나? 자네 고려의 황금시대를 기억하나? 자네는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못난 외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쳤는지 생각나나? 생각나고 말고 그러나 조선을 생각해보세. 그렇다. 무식을 면하기엔 아직도 늦지 않다.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다. 나으리 산책을 하시려는 것은 아니겠습지요. 하인은 검은 명주로 된 겉옷을 들고 서서 근심 어린 말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산책을 좀 해야겠네. 이란이 대답했다. 하인은 검은 도포의 넓은 띠를 주인의 오른쪽 어깨에 잡아맸다. 나으리 소인이 따라가오리까? 따라올 필요는 없네. 날씨도 좋고 하니 아버님께 가서 출산을 알려드려야겠네. 하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으리 그 소식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요. 저희가 어제 소식을 전했습죠. 아무 말 말게. 이란이 말을 막았다.
그가 전에 없이 역정을 내며 말하니 하인은 주인의 기분이 언짢음을 깨닫고 허리를 굽히며 문간까지 배웅했다. 거기서 하인은 다시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는 오랫동안 지체하다가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두고 주인을 따랐다. 한편 이라는 햇볕에 따스해진 시원한 봄의 대기 속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돌을 깐 대로는 흰옷을 입은 남녀가 부쩍댔다. 여자들은 남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부친이 청나라 황제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는 사절로 임명되자 15세의 소년이었던 그는 같이 데려가 주기를 간청했던 것이다. 넓고 먼지 많은 북경의 길거리를 걸으면서 그는 몇몇 거지와 장사하는 여자 이외에는 여자들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어서 놀랐었다. 청나라에는 여자가 없나요? 그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물론 있지. 그러나 여자들은 자기네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는 여기서 말을 멈추고 웃으면서 씁쓸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여자들이 너무 극성스러워.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에 대한 옛 얘기가 생각나느냐? 끝.